까지 나와요. 전당대회 안 한다는 거예요.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까지 전당대회 안 하고 비대위 체제로 쭉 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다 구해놨다는 말까지 돕니다. 그 얘기는 전당대회 하면 한동훈 후보가 다시 복귀할 수 있으니까 복귀 가능성 원천 차단. 하나 더 나가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축출 작업이 있을 거다. 당내 게시판 문제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윤리 열어가지고 이런 얘기까지 돌아요. 그럼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여기까지 생각하면 참 참담합니다. 제가 페북에다가 당원 가입 해달라고 썼잖아요. 제가 국민님에서 좋은 정치 해서 1000만 배 소용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정치는 그런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렵고 좀 부족해 보이고 하시잖아요. 그걸 바꿀 방법은 상식적인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만 해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상식적인 분들한테 많이 권유해 주세요. 그게 나라를 정상화하는 길이고 양극단의 정치를 막는 길이잖아요. 사실 이번 선거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4월 10일 날 선거 발표하면서 갑자기 1,000원만 낸 당원들도 투표할 수 있겠다 한다. 갑자기 저희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러면 그걸 알고 미리 들어온 사람들 혹시 있었다면 그러면 그게 누가 얼만큼 들어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그런 거는 좀 아쉬운 마음이 있죠. 근데 이때 몇 명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계엄 때 실망하셔가지고 한 7만 정도 빠져나갔다고 하잖아요. 그때 좀 상식적인 분들이 많이 나가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많이 실망하셨을 테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또 당의 의사를 좀 합리적으로 하는 걸 방해하는 면이 있었겠죠. 대선 후보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것처럼 얘기하는 게 더 놀라운데요. 결국 이렇게 될 줄도 모르고 저를 막기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건가요? 뭐 제가 2대1로 싸운 건가요?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국민들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직접 소통하고 정치에 대한 얘기, 일상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려고 해요. 계엄과 탄핵에 대한 저희의 입장,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잖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이 벌써 수요일이네요. 그죠? 참, 시간 빨리 간다. 네. 어쨌든, 오늘도 잘 지내셨습니까?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은 답답한데, 또 시간은 또 어김없이 이렇게 잘 가네요. 자,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정님, 구슬비가 내리는 서울입니다. 오늘 잘 듣겠습니다. 장수봉님, 대표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방송 잘 듣겠습니다. 배도이퍼님,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썸네일 한통령 방송 25년 6월 25일 방송 오늘 6.25죠. 한동훈 1차 목표는 국힘 당대표 셀프 공천 필수 요건이다. 사실 요즘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한 방송을 갖다가 이게 주제로 방송을 하려면 방송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기사가 안 나와. 그러니까 기사가 안 나오니까 무슨 이슈가 없잖아요. 한동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슈가 없으니까 기사가 안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가 이슈가 있고 뭐 여기서 이런 얘기했다 한동훈이 저런 얘기했다 뭐 누가 이렇게 뭐 티격태격 뭐 이렇게 좀 돼야 이게 뭐 얘기할 거리가 있어서 뭐 이런 거 아니냐 저런 건 저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요즘 뭐 한동훈 기사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다른 방송에서도 다 뭐 친한동훈이라는 그런 방송들도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냥 다른 얘기만 해요. 뭐 김민석 얘기하고 무슨 농림수산부 장관 얘기하고 뭐 트럼프 얘기하고 그냥 왜 한동훈에 대해서는 뭐 얘기할 거리가 없으니까
그냥 다른 것만 딥다 얘기하면서 딥다 까고 욕하고 그러다가 이제 끝나는 게 지금 친한동훈 계열의 방송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통령 방송은 어쨌든 타이틀이 한통령이잖아요. 타이틀이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기사가 안 떠도 뭐 다른 사람이 관심을 안 가져도 우리는 끝까지 주구장창 한동훈 관련된 얘기만 하겠다. 뭐 얘기하다가 그 얘기할 거리가 없으면 이제 방송 끝나는 거죠. 끝내는 거죠. 뭐 얘기를 30분 만에 했다 그러면 30분 만에 방송 끝나는 거고 뭐 20분 했다 그러면 20분 만에 방송 끝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오늘도 그 한동훈에 관한 얘기를 갖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 한동훈의 얘기를 갖다 막 상상력을 발휘해 갖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뭐 한동훈에 대한 기사가 안 난다 해서 한동훈 얘기를 갖다가 안 하고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는 크게 뭐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들한테, 최소한 우리들한테.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뭐 서울 집값이 아주 그냥 로켓 쏘듯이 뭐 폭등을 하고 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막 엄청 팡팡팡 뛰고 있다면서요. 아니, 그러면 그런 얘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한동훈 채널에서 한다 칩시다. 뭐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 So what?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 어쩌래, 뭐 한동훈 보고 어쩌라고.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집값이 팡팡 뛰는 걸 갖다가 한동훈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코멘트를 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인용해갖고 뭐 한마디 할 수는 있지만, 아니, 뭐, 그건 뭐 어쩌겠어요. 집값이 팡팡 뛰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서울에 집 갖고 있는 분들은 또 이재명 좋아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뭐 돈 앞에 이기는 장사가 없다고 집값이 막 뛰면은 또 자기 자산이 올라가니까 그게 다 이재명 덕분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집값 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망하는 게 문제인 거죠. 나라가 저는 그런 거 살 때마다 항상 뭐가 생각나요? 보트피플이 생각이 나요. 보트피플. 그 보트피플의 원조가 뭡니까? 베트남 아닙니까? 그 월맹하고 월남하고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월맹은 공산국가, 월남은 그 미국이 지원했던 그 당시에 이제 민주국가죠. 그렇게 하고 싸워갖고 물론 뭐 박정희 대통령도 또 한국군이 거의 파병해갖고 그래도 거기서 또 좀 희생도 많이 치렀지만 사실 월남전 때문에 달러 벌어갖고 또 산업도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두 군데에서 주로 그걸 소스를 뽑았는데 하나는 그 월남전, 또 하나는 서독에 광부 파견하고 강화산 파견하고 그래서 서관에 서독에다가 이제 차관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 그걸 갖다가 데포짓으로 해갖고 차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두 가지 큰 소스 때문에 한국의 산업 혁명을 일으킬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는데 혹시 그 여러분 그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영화야. 근데 내가 지금 기억은 잘 안 나. 제목이 기억이 안, 그러니까 내용은 명확하게 기억나는데 제목이 영화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아이고 사필위원님 안녕하세요. 비 오는 저녁입니다.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서울이 장마철이긴 장마철인 것 같네요. 비가 오는 날이 많네. 어제도 비가 왔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그 영화 스토리가 뭐냐면 한참 그 월남전 할 때 월남이 이제 거의 막 패망해 갈 때 그 한 친구가 미국인이죠. 미국의 한 친구가 자기 친구를 찾으러 월남을 찾아가요. 그래갖고 이제 벌어진 일인데 그 영화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러시안 룰렛이라는 것을 거기서 그 영화에서 만든 거예요. 그 전에는 러시안 룰렛이라는 그 장면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장면 이후에 그게 영화마다 계속 등장을 했어요. 그게 이제 처음으로 등장한 그게 뭐냐면 뭐 8발, 6발짜리 권총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탄환을 갖다 이렇게 넣는 그걸 갖다가 넣고 한 발을 딱 넣는 거죠. 그래서 삥 돌려갖고 먼저 머리에 대고 쏘고 그 다음에 또 살아나면 삥 돌려서 또 상대방이 쏘고 그러다가 죽어나가고 그러고 옆에 사람들은 엄청난 돈을 갖다가 내기하고 얘가 죽는지 얘가 죽는지 이제 그 장면이 나오는 그거거든요. 그 월남전을 배경으로
그러니까 그거 이후로 그걸 러시안 룰렛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후로 그 장면이 많이 등장해요. 여러분 심지어는 그 얼마 전에 봤던 그 오징어 게임 있잖아요. 뭐 넷플릭스에서 그 오징어 게임 그 최근 2편, 1편이 중간에 애매하게 끝났잖아요. 막 이상하게 끝날 때가 아닌데 그냥 막 끝내버렸잖아요. 왜냐면 1편, 2편을 동시에 찍어갖고 1편을 갖다가 어떻게 좀 애매하게 끝나갖고 근데 뭐 금요일부터 뭐 오징어 그 게임 2편을 갖다 시작한다 이렇게 넷플릭스 광고가 나오던데 기대는 됩니다. 어떤 건지. 근데 이번에 그 했던 그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에도 거기서 그 공유죠. 공유하고 왜 이렇게 룰렛 하는 게 나오잖아요. 예, 그겁니다. 바로 넣고 쏘고 넣고 쏘고 이런 거.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월남이 미국에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그렇게 투자를 하고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졌죠. 왜 졌죠? 그는 월남의 지도층들이 부패해갖고. 그러니까 그 돈이 그 월맹, 그러니까 공산당하고 싸우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가면 그게 다 흐지부지 흐지부지해서 개인 주머니로 다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막판에 보트피플이 이제 나온 게 뭐냐. 탈출을 해야 되는데 그 왜 이제 미군 철수가 결정되고 다 뭐 철수하고 거기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미군 철수한다고 그러니까 그 월남 사람들이 막 대가지로 몰려가는데 미군들은 그거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쏴버려요 그냥. 예. 공포 사격을 갖다가 하다가 그래도 밀려오니까 그래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딱 제한은 돼 있고 그랬는데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비행기로 날려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결정된 거는 뭐 그때 당시에 뭐 600만 원인가 얼마인가 1인당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 보트에 타는 그 금액이 그거인 거예요. 그거 놓고서 정처 없이 떠돌다가 죽고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부자들은 이미 다 무슨 미국, 캐나다에다가 다 부동산 빼놓고 다 해갖고 미리 뜨고 뭐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집값 오른다고 너무 좋아지고 시고 서민은 집값 오르면 전세값 오르고 월세값 따라 오를 거 아니야. 그 서민은 집 없는 사람들은 더 죽어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박혜숙님, 한동훈 당대표 되어서 셀프 공천, 서울시장, 부산 전재수 지역구에서 보궐선거 당선 둘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세훈은 약합니다. 민주당 넘어갑니다. 아, 그게 하나 나왔구나. 아이고, 박혜숙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그 부산의 전재수 거의 보궐선거예요. 부산 전재수 내년에. 아니 지금 어떤 얘기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는 이재명 지역구였잖아요, 개항을. 그러니까 저거 조금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그 이준석이 요새 계속 나불나불 되잖아. 한동훈 까대라고 윤석이 뭐라고 그래야 되냐? 한동훈이 부산 개헌을 들어갖고 만약에 떨어지면 한동훈은 그날로 끝나다 나가리다. 이렇게 얘기해갖고 제가 좀 열 좀 받았거든요. 아이, 이놈이 감히 한동훈을 갖다가 무슨 뭐 찍고 까불고 날들 치네. 사실 저는 부산 그 뭐야 그 인천 개항을 나가는 거 반대합니다. 아니 거기는 완전 좌파 지역이에요. 그래갖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인천 개항을 해. 그 별로 그 선거 운동을 못했어요. 이재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설렁설렁 했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원희룡은 거기 아주 살았잖아요. 네? 살다시피 해서 아주 샅샅이 훑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이 떨어졌다는 거는 거기서는 암만 용을 써도 안 된다. 한동훈이 나가도 안 된다. 개항을은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근데 다행히 부산에 전재수 그 지역구에 보궐선거가 있대요. 확실히 정보가 많으셔. 사필계정이 굿모닝. 예, 배트 디어. 와, 진짜 정말 너무 놀랐어. 사필계정님. 와, 디어헌터 맞아. 아니 저 못지않게 정말 영화를 보셨네. 굉장히 오래된 영화거든요. 야, 근데 그 제목을 어떻게 그렇게 금방 기억을 하셨죠? 맞아요, 디어헌터. 정말 대단하시다. 예, 인정, 인정합니다. 사필계정님. 녹슬지 않았다. 기억력. 디어헌터 맞아요.
그 영화가 아주 유명한 영화고, 그때 당시에 제가 엄청나게 많이 상을 받았어요. 왜 아카데미상, 뭐 무슨 상 쪽 있잖아요. 예. 그 상을 뭐 작품상이니, 감독상이니, 뭐 주연 배우상, 제가 뭐 그런 뭐 많은 상을 갖다가 받았던 게 디어헌터인데, 예. 그게 기억에 남는 그 베트남을 배경으로 한 영화. 블루마운틴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수요일 저녁 방송 잘 듣겠습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예, 엄청 습한 날입니다. 이게 장마철이라서 좀 그렇군요. 서울 집값은 강남이나 좋은 거죠. 예. 사실 여러분 집값 오르는 거 그 좋은 거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굉장히 이거 기현상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파트 예를 들어서 뭐 35평이라고 칩시다. 그 손바닥만한 거 아파트가 어떻게 10억, 20억 가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이거만 손바닥만한 방도 좋고 단독주택이 아니잖아요. 예, 아파트니까 그 방이 클 수가 없죠, 그죠? 예. 아니 그런 게 어떻게 그 뭐 20억 그렇게 가냐 말이에요. 그게 정상적입니까? 도대체 나라가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집값이 더 오른다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필기정님, 계양을 왜 갑니까? 사필기정님이 잘 아시죠? 계양 원주민, 인천, 인천 원주민이셔. 예. 그러니까 계양 가면 안 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양을 왜 갑니까? 도대체 안 됩니다. 네, 열정님, 이번에 잠원동 한신 아파트 사는 동생이 22평 메이플 자이 제값에서 입주하는데 보증금 5억에 월세 400만 원에 네. 와, 엄청나네. 월세가 400만 원이야. 정말 정말 대단하다. 대단합니다. 네, 한국의 부동산 시대가 정말 대단하다. 아니, 보증금 5억은 그렇다 쳐도 어떻게 월세를 400만 원을 받지? 떼부자 되겠네? 매달 400만 원. 400만 원이면은 되게 1년에 거의 5천만 원이 그냥 1년에 5천만 원 떼부자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그 나라 걱정을 해야지 무슨 뭐 부동산 값 오른다고 좋을 게 아니라 그런 겁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저희는요, 지금 이제 살 만큼 살았어요. 그리고 사실 저희 때는 많이 누리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세대가 우리가 베이비 부모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58년, 58년 뭐 거기부터 해갖고 베이비 부모 세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쟁 끝나고서 애 막 날 때 그 세대들은 굉장히 럭키한 세대예요. 베이비 부모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는요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산업 일꾼이다. 정말 열심히 일만 했어. 그분들이 뭐 여행을 다녔습니까? 해외여행을 다녔습니까? 뭘 했습니까? 예, 거의 놀러 다니질 않았어요. 뭐 놀러 다녀봐야 뭐 뚝섬 유원지 정도 가고 산정호소 우리 아버지가 좋아했던 그 산정호소 산정호소 혹시 아시나 모르겠네. 네. 그다음에 거기 뭐 송추의 풀장도 있습니다. 산정호소 가는 길에. 그러니까 그런 데를 같이 지금처럼 뭐 푸켓을 놀러 가고 무슨 하와이를 놀러 가고 이렇게 살던 시절이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때는. 그리고 그분들이 허리띠 졸라갖고 정말 없는 돈에 애 가리키고 다 대학 보내고 이러면서 희생을 하셨죠. 그 덕에 이 산업 우리 경제 성장률이요 7%, 8%, 9%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뭐 그 꿈 같은 얘기지만 지금 뭐 2%도 안 돼갖고 뭐 1점 몇 프로 마이너스 이렇게 성장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청년 때는 그렇게 우리 부모님 덕분에 한국 경제가 뭐 7%, 8%씩 막 이렇게 1년에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경제가 막 팡팡 돌아가고 현대자동차에서 1년에 2,000명씩 뽑았어요. 직원을 현대자동차 하나만. 예. 그래서 골라갔어요. 사실 저희 때는 골라갔어요. 내가 현대를 갈지 대우를 갈지 삼성을 갈지 그냥 골라서 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뭐 취업난에 뭐 머리 쥐뜯고 이런 시절이 아니었어요. 저희 때는. 그래갖고 원화명장 다 취직이 되고 그러던 시절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부모 덕에 잘 누렸고 또 우리 시대의 경제 발전이 그렇게 막 되면서
사실 우리 때는 그렇게 잘 살았죠. 근데 지금 저기 이제 우리 자식, 우리 손자 손녀가 걱정인 거야. 지금 뭐야, 정치는 완전히 개판을 치고 있고, 경제는 무슨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그래도 정치인은 남을 나라, 지만 살겠다고, 지들만 살겠다고, 난리를 치고, 뭐, 나라야 망하든 어쨌든 관심이 없고, 돈은 그냥 뿌려대면서, 아니, 돈을 뿌려대면 지금 가뜩이나 지금 인플레이션, 지금 물가 엄청 높잖아요.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20조, 30조를 덮으면 도대체 인플레이션이 어디까지 돼? 이제는 짜장면 한 그릇에 한 2만 원 주고 사 먹게 생겼어. 아니, 제가 한국 가면 너무 놀라는 게 물가거든요. 아니, 10,000원 갖고 먹을 게 없어요. 예? 10,000원 갖고. 아, 이게 웬일입니까? 예? 도대체 어떻게, 예. 아니, 이거 우리 때는 괜찮다니까. 우리 때는 괜찮은데, 우리 그 아들, 딸들, 우리 손주, 손녀들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도대체? 정말, 예, 정말 답답하다. 예, 블루마운틴님, 서울 양택식 시장 때 땅 좀 사뒀으면 지금 대박 났을 텐데. 정말 대박이 났겠죠. 예. 강남에, 강남에 논밭일 때, 거기서 그냥 논을 갖다가, 그냥 몇 마지기라도 좀 사놨으면, 대박 났겠죠. 아, 실질적으로 저 아는 분이 그런 분이 계세요. 그 아버지가 강남에, 지금 강남구청이 있잖아요. 강남구청, 그 터를 갖다가 그분이 그냥 기증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하도 논밭이 많았는데, 거기 강남구청이 오면 뭐 집값이 확 오를 거 아닙니까? 땅값이 확 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공짜로, 그 정도로 땅이 많았다는 거지. 그 논밭이 그렇게 많았다. 지금 뭐, 잘 살고 계십니다. 거기가 완전 번화가가 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좋은 차 타고, 잘 살고 계세요. 아, 예. 김화전님, 산정호수 많이 좋아졌어요. 아시는구나, 산정호수. 제가, 저희 아버님이, 거기를 갔다가 제주 데려가셨습니다. 산정호수. 정말, 추억의 얘기네요. 자, 오늘 그 한동훈에 대한 기사가 유일하게 난 건 뭐냐면, 오늘 6.25잖아요. 한국전쟁, 6.25. 그래서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한동훈 6.25 참전유공자 헌신 잊지 않겠다. 안보, 동맹, 국건이 이 기사가 난 이유는 뭐예요? 한동훈 대표가 9시간 전에 페이스북에다가 이 6.25 전쟁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올려서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5년 전 오늘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에서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수많은 영웅들을 기억합니다. 그분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고 그분들이 계셨기에 우리 국민은 전쟁의 폐해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어떤 경우에도 다시 전쟁의 참화를 되풀이하지 못하도록 안보와 동맹을 굳건히 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들을 기억하면서 올바르게 예우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산문여명의 6.25 전쟁 참전 용도 특별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참전 유공자 한 분 한 분의 용기와 헌신이 없었다면 결코 없어질 것입니다. 그 용기와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그 한동훈 대표는 애국자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오늘 페이스북에 이거 올린 것 때문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한테 이제 희망이 있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언론에서 한동훈을 잊지는 않았다는 거지. 만약에 한동훈을 잊었으면 한동훈이 뭐 페이스북에 뭘 쓰든지 간에 그 기사를 안 만들어 주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언론에서 어쨌든 간에 대중한테 퍼지는 거는 언론의 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 저건 무조건 써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왜 못 쓰냐 하면 한동훈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한동훈 스스로가 지금 장고에 들어갔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뭐 라방에서 하는 것처럼 요즘 뭐 어제도 뭐 라방 보면 되게 뭐 무슨 뭐 노래, 그 다음에 무슨 뭐 팝송 얘기, 영화 얘기, 드라마 얘기 뭐 그런 걸 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갖다 쓸 수는 없잖아요, 기사로. 정치 기사인데, 정치 면에서.
하지만 이제 이렇게 뭐 6.25 전쟁 관련된 그런 이슈, 안보 이슈, 동맹 이슈 이런 건 이제 정치 이슈니까 그래도 건수가 있으니까 이제 써준단 말이에요. 그게 참 다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한동훈에 대한 희망을 언론이 버리지 않았다. 한동훈을 아직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한동훈이 지금 이러저런 얘기를 갖다가 막 얘기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거는 동의합니다. 저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잘 이 기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재명 뭐 김민석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김민석 왜 오늘 이제 청문회 이틀 끝나지 않았습니까? 어제 오늘. 그러니까 제가 이걸 갖다 약간 착각하고 있었는데 김민석이 왜 이렇게 그 태연스럽게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지 전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통과가 3분의 2인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3분의 2가 아니더라. 국무총리가요, 3분의 2가 아니에요. 예? 자, 국무총리는 어떻게 되느냐? 과반, 과반이야. 야, 그러니까 그렇게 널널하게 여유잡게, 횡설수설하면서 무슨,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국무총리 떨어질 리가 없잖아요. 과반, 과반이면. 그러니까 뭐예요? 국무총리 동의안은 뭐냐? 재적의원 과반 출석. 그러니까 300명 중에 150명만 출석하면 된다는 거죠. 과반 출석에 출석 인원 과반 찬성. 이건 뭐 거의 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냥 설렁설렁 해도 자기가 뭐 뭔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증거도 아무것도 없고 이 청문회의 결과, 이틀 동안 한 결과는 뭐 의혹은 엄청 많은데 의혹을 해소할 무슨 뭐 계좌도 하나도 없고 무슨 뭐 트랜스퍼한 어떤 기록도 없고 뭐 송금 이체한 기록도 없고 제가 아무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국힘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그 해명이 뭐예요? 뭐 장모님이 뭐를 갖다 해줬다. 전처가 그걸 해결을 했다. 뭐 전처가 무슨 뭐 어디다 2억을 투자해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해갖고 뭐 해갖고 정말 저는요 알아듣지도 못할 얘기예요. 무슨 뭐 배추 농사에 무슨 2억을 투자하고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예? 근데 그걸 갖다가 뭐 꼬박꼬박 뭐 몇백만 원씩 뭐 배추 농사에 투자했다고 몇백만 원씩 리턴을 해줬다고요? 지나가는 개가 없겠습니다, 정말. 예. 그렇게 극장 드라마를 펴놓고 태연하게 국무총리를 갖다가 스스로 내려오지 않는 거는 바로 이거였어요. 저는 3분의 2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걸 착각을 한 거야. 국무총리가 3분의 2가 아니라 그냥 재적의원 과반, 그러니까 300명 중에 150명만 모이면 되고 그 모이는 수에 투표를 해갖고 과반 75명, 75명만 그냥 찬성하면은 국무총리가 임명이 된다. 아, 이거 완전, 그냥 누워서 떡 먹기 아닙니까? 그래서, 김민석이, 그냥 국무총리는 그냥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나라가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 됩니다. 김현옥님, 연금 개정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퇴직금 일시금으로, 연금으로 수령하는 걸로 바꾼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일시금으로 받아서 대출도 갚고 사업도 할 수 있는데, 의원들이 발의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시금으로 나가면 목돈이 빠져나가니까 그거를 못하게 이제 막겠다. 뭐 그런 얘기네요. 연금을 퇴직금 뭐 지네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북치고 당치고 다 칼질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김현호 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여러분 강남에 아파트를 하나 한 채를 갖고 있다. 뭐 40평짜리 아파트가 있다. 그 부자 같죠. 그게 겉만 부자지. 아니, 아파트 값이 뭐 20억 하고 뭐 그러면 뭐 합니까? 예, 돈이 현금이 없는데 현금이 없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가 20억 한다. 그럼 종합소득세를 매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세금 낼 현금이 없어요. 아니,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은퇴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뭐 연금 해봐. 사실 연금이요.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예, 연금을 갖다가 뭐 맨 처음에 연금 볼 때는 뭐 정말 생활이 안정될 정도로 이렇게 하지만 돈이 많으신 분도 내 물어보면 연금 얼마 받아요? 그 연금제가 30만 원 받아요. 이렇게. 아니 그분 뭐 직장인도 아니고 뭐 사업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연금을 뭐 붓고 뭐 그런 게 없었던 거지. 예. 그러니까 그냥
매달 30만 원씩 받아요. 뭐 20만 원씩 받아요. 아니, 그거 갖고 어떻게 생활이 됩니까? 사실 연금할 때는 연금 갖고 노후 생활이 되리라 다 이렇게 믿고 연금을 들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랬는데 그분 말씀이 그거예요. 강남에 무슨 40평째 아파트를 갖고 있지만 이게 현금이 없으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만든 제도가 있잖아요. 집을 갖다가 왜 그런 거 있죠. 그게 주택 뭐 주택 연금인가 뭔가 해갖고 집을 정부에다가 맡겨. 그러면 정부에서 그걸 갖다가 계산을 해. 집값이 얼마다? 그래갖고 그걸 연금식으로 주는 거예요. 매달 일정 여기서 뭐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생활할 수 있게 연금식으로 주고 만약에 그렇게 갖고 이제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다. 그럼 이제 자녀들이 상속을 받으려면 국가에서 어디까지 준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금액. 예를 들어서 뭐 한 5억을 지불했다. 10억을 지불했다. 그러면 10억 플러스 이자 지불하고 상속을 받을래? 아니면 그냥 그 국가에 그냥 아파트를 갖다 넘길래? 이 옵션이 있더라고요. 뭐 그런 제도가 있고 뭐 주택연금인가 뭐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러나 저러나 세상에 남는 돈은 없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맞는 돈은 그냥 다 쓰고 가세요. 네. 다 힘들게 버셨으니까 그냥 자식한테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다 쓰고 가세요. 자식들은 또 자식들이 알아서 또 잘 벌겠지 뭐. 김현웅님, 퇴직금 1년 돼야 받는데 이제 한 달만 근무해도 퇴직금 주는 것도 발의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청년이 495만 명이라고. 이건 좀 모순인데 그렇게 되면 아니 한 달 근무해도 퇴직금을 주면은 이거 어쩌라는 거야? 야, 그 돈이 어디서 나오죠? 기업에서 나와야 되나 될까? 아이고 정말 블루마운틴이 한 달 근무했는데 퇴직금 주면 편의점 사장들 죽어나겠는데 글쎄 말이에요. 예. 아니 원래 퇴직금이라는 개념이 1년을 근무하면 한 달치 주는 게 퇴직금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한 달 근무해서 퇴직금 하면은 계산을 어떻게 해야 돼? 하루? 그럼 퇴직금 계산할 때 하루치 계산해? 어떻게 계산해야 돼 도대체? 정말 기본을 모르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 될 때 이런 거는 다 각오를 갖다가 하고 뽑은 거 아닙니까? 예, 이재명 뽑으신 분들 각오하고 뽑으셨잖아요. 뭐 새삼스럽게 새삼스럽게 뭐 깜놀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재명 뽑으신 분들은. 예, 블루마운틴이 알바 쓰는 사업장들 난리 나겠다. 예, 김영희 청년들에게 표 들고 개인 사업자 죽죠. 그렇게 말해요. 아니 근데 사업자가 죽으면 청년들은 어디 가서 일자리를 구하죠? 예, 청년들이 사장이 되나? 예, 당연하죠. 기업들도. 아니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여러분, 유럽이 왜 망했는지 아세요? 유럽이 사회복지를 갖다가 잘하면 나라가 선진국 되고 국민들이 잘 살 줄 알고 사회복지를 갖다가 많이 이게 실화인데요. 제가 왜 날라다닐 때 그 해외 어카운트 익스클루시브 라이센스를 갖다가 10개를 관리했다고 그랬잖아요. 미국에 있고 유럽에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럽 출장을 많이 가고 거기 같은 그 파트너 그 유럽 본사 되게 그 사람들의 직책이 바이스 프레지던트. 그러니까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한 명이 아니라 이 좀 미국 시스템이나 이 유럽 시스템은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그러니까 프레지던트는 한 명인데 그 부사장이죠. 우리 개념으로 해서 바이스 프레지던트는 여러 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무슨 한국 담당, 이 사람은 일본 담당 바이스 프레지던트, 한국 담당 또 이게 사람이 모자랄 때는 이걸 패키지로 묶어. 그래갖고 한국, 일본 하나로 묶고 또 이게 동남아시아 하나로 묶고 이렇게 하고 근데 다 호칭은 다 바이스 프레지던트예요. 내가 직접 들은 얘기야. 그때 당시에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사회복지가 잘 되고 애 낳으면 왜 돈 주는 그런 대표적인 게 이제 프랑스인데 애 낳으면 돈 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프랑스 사람이 애를 낳았고 돈을 받으면 덜 억울하겠죠. 프랑스 국민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변에 뭐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 이제 주변 국가, 뭐 인도 뭐 이런 주변 국가에서 넘어와 갖고 애를 낳아요. 그러면 그 사람 주게 돼 있대. 어쨌든 프랑스에 이렇게 레지던트를 하면 주게 돼 있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애만 낳아요. 그러니까 이 스페니쉬들은요,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애들이 기본적으로 한 여섯, 일곱 명씩 낳아. 그럼 애를 낳을 때마다 계속 주거든요. 근데 이게 가문 갈수록 돈을 더 많이 줘. 그러니까 첫째 애 낳을 때하고 둘째 더 주고 셋째 더 주고 넷째 그러니까 애한테 받는 그거 있잖아요. 매달 받는 그 복지 혜택. 그냥 일 안 하고 그것만 받아갖고 그냥 최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서 일하면서 하는 것보다야 그냥 먹고 사는 살 수는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은 다 어디서 나라겠어요? 프랑스 국민들이 다 직장에서 이런 식으로 월급에서 띄고 이렇게 갖고 거둔 돈을 갖다가 아프리카에서 넘어온 사람, 인도에 넘어온 사람, 뭐 딴 사람들 애 낳으면은 다 그 돈이 글로 가는 거죠, 복지돈이.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 얘기한 그 퇴직 거기에 대해서 또 이게 유럽의 병폐가 뭐냐면 우리도 왜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무슨 뭐 6개월인가? 6개월인가 일하고 퇴직하면 그게 뭐 미니멈 한 달에서 3개월까지 퇴직했다고 그래갖고 지원받는 돈이 있잖아요. 국가에서 준단 말이야, 그거를. 뭐 다음 직장 찾을 때까지 뭐 지원을 그 일하는 기간에 따라서 그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유럽은요, 그게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을요, 계속 다니지 않는데, 얘네들이. 그러니까 뭐야? 1년이 12개월 아닙니까? 12개월이면은 한 6개월, 7개월만 일한다는 거야. 그러고서 퇴직 그 수당을 갖다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6, 7개월 일한 그거 갖고 한 3, 4개월을 퇴직 수당 받으면서 먹고 살 수가 있다는 거지. 놀아. 퇴직 수당 받으면서 놀아. 이거 돈 떨어지면은 이제 퇴직 수당 끝나면은 그때 다시 그 직업을 잡아. 어플라이를 해. 그래갖고 또 한 7, 8개월 일을 해. 그러면 7, 8개월 있다는 증명서를 갖고 정부에다가 내면은 또 그 퇴직 수당을 갖다가 한 3, 4개월을 또 받아. 정말 이게 말이 되는 시스템입니까? 예? 정말 나라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럽은 이 복지 정책에서 완전히 실패했다. 근데 왜 그걸 갖다가 못 바꾸는지 아세요? 이 복지라는 게 제가 그랬잖아요. 이 특징이 복지는 내가 안 받고 있을 때 주는 거는 땡큐해요. 좋아해요. 근데 받고 있던 복지를 예를 들어서 퇴직 수당을 갖다가 3개월을 주다가 앞으로는 퇴직 수당 못 준다 이러면 폭동이 일어나죠. 예? 이게 복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국가에서 뭐 돈 뿌리고 뭐 15만 원을 준다, 50만 원을 준다 이거 좋아할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국가에서 이제 돈을 안 주잖아요. 그럼 폭동이 일어나는 거.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네, 실업급여. 예, 우리는 실업급여죠. 예. 아, 정말 답답합니다. 예. 블루마운틴님, 진짜, GR들이다. 예. 지금, 4, 5일제, 근무제 도입하는 것도 문제가 많은데, 갈수록 가관네. 맞습니다. 4.5일제. 아니, 사실은, 우리가 사실 토요일, 일요일 넘으면 충분히 노는 거거든요. 아니, 우리 때는, 아니, 그러니까 사실 저도 사실 좀 그런데, 제가 그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젊었을 때나 뭐 사업할 때나 이럴 때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예. 저는 토요일, 일요일이 없어요. 그냥 계속 일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직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죠. 그럼 이제 딱 나가면 잊어먹어. 토요일, 일요일 편하게 쉴 수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예. 그러니까 토요일도 누굴 만나야 되고, 토요일도 뭐 골프 치자 그러면 골프 끌려가야 되고, 일요일도 뭐 하는, 그럼 교회 갔다 왔다가 또 점심 먹고, 또 저녁 먹고, 뭐 모임에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그럼 도대체 언제 쉬고 언제 휴가를 가십니까? 그럼 일이 없으면 그때가 이제 휴가 가는 기간인 거예요. 뭐 남들처럼 뭐 여름 휴가 해갖고 뭐 8월 둘째 주, 셋째 주 여름 휴가 가고 전 이렇게 휴가 가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휴가라는 건 뭐야? 제가 해외 출장을 좀 많이 갔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도시를 돌아야 됐더니 세계적으로.
그러고 이제 그때 갈 때 애들들도 데려가고 뭐 이러면서 그냥 나는 세미나하고 얘들은 놀고 이런 식의 휴가를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은 사실 초등학교 때 학교를 많이 빼먹었어요. 뭐 자율 그 세상이 좋아져 갖고 뭐 무슨 뭐 부모하고 같이 무슨 학습이다 뭐 이거 써주는 게 있더라고. 그거 써주면 뭐 일주일 열흘 정도는 그냥 문안 안에 다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예. 그렇게 갖고 어쨌든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예, 실업급여. 예, 맞습니다. 실업급여입니다. 예. 유럽은 이 실업급여 때문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나라가. 김현영님,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 많아서 조정을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국이요, 자꾸 이렇게 그 실패한 정책을 갖다가 왜 유럽에서 하면 다 좋은 척이입니까? 유럽에서 이미 실패한 걸로 판명이 됐는데 뻔히 알면서도 그걸 갖다가 자꾸 한국에 접목을 하고 있어요. 정말 답답합니다. 예, 예, 보성님, 예, 박혜성님, 대선 감인데 시장으로 나가는 건 아니죠. 급이 다름. 집이 서울인데 왜 부산시장을 아니요. 서울시장 해도 되지 않을까요? 물론 뭐 부산시장에도 당선이 되겠지만 서울시장에도 당선이 될 것 같아요. 한동훈이 나가면. 아이고, 육칠원생 한동님,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불러만 지금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급히 처리할 일이 있어 근무 초 시간을 일을 못하고 그로 인해 기업들도 또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일도 정말 문제입니다. 이래가지고 누가 기업을 운영하겠냐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4.5일 근무제라니. 아이고, 정말 답답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아,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좀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왜 그 역사책, 이 지혜자들의 말을 읽어보면요, 고전을 읽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가 지금 얘기가 아니에요. 이조 시대 지혜자들도 그렇게 가르쳤고요. 중국 시대의 지혜자들도 그렇게 가르쳤고요. 그래갖고 고전을 읽혀라. 이렇게 그 역사 공부를 하라는 거죠. 역사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한 나라가 200년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중국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당나라, 굉장히 뭐 엄청난 나라 같죠, 그죠? 당나라, 수나라, 이렇게 얘기하면 뭐 엄청나게 힘이 있고 파워풀. 수나라는요, 70년 갔습니다. 당나라도 뭐 200년은 못 갔습니다. 100 몇 년 해갖고 망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그 우리나라의 히스토리 중에 고구려가 900년 갔죠, 역사가. 그 세계적으로 한 나라가 900년을 갖다가 이어간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면 900년 이상 이어간 그러면 말해주세요. 가장 오래된 나라가 로마예요. 동로마 제국까지 하면 로마는 1500년을 갔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나라가 로마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900년. 신라 굉장히 오래 갔죠. 네. 그런데 이제 근세사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그 조선 우리가 뭐예요? 그 이시조선이라고 그 이성계가 봤던 그게 600년 갔나요? 그 같습니다. 그럼 이제 대한민국 이제 이시조선하고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예요. 별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지금 몇 년 됐죠? 독립을 갖다가 뭐 1945년 그죠? 네, 그다음에 나라 정부 수립은 1948년. 그럼 뭐예요? 아직 100년이 안 됐잖아요. 북한 북한도 지금 3세대 가서 한 70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아직 단단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나라처럼 70년으로 끝날지, 당나라처럼 뭐 100 몇십 년으로 끝날지, 그 모르는 나라다. 미국 엄청나게 강한 나라 같지만 미국의 역사는 200년입니다. 200년 조금 넘었죠. 그런 것처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한동훈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이게 흥하고 망하고의 그 시그널이 있거든요. 그 시그널이 뭐냐면 이게 만약에 나라가 흥하는 상태에서는요.
그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 귀인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뭐 왕이 되든지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왕이 되든지 정승이 되든지 자관 이렇게 이 지도층에 아주 요직에 이렇게 딱 해갖고 나라를 번성시켜요. 그런데 이 망하는 나라일수록 어떻게 되냐면 이 100년에 한 번 나올까 하는 귀인들은 다 귀향을 가고 귀향을 갖고 뭐 음모해갖고 죽임을 당하고 사형을 당하고 그다음에 뭐로 하느냐 십상시들로 꽉 차, 간신배로 이 정치 그 세력들이 꽉 차기 때문에 그럼 이제 나라가 망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좀 잘 이게 큰 우리가 역사의 흐름에서 우리야 뭐 지금 길게 살아봐야 얼마 살겠습니까? 20년 살겠습니까? 40년 살겠습니까? 뭐 이미 다 꺾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우리야 뭐 20년 대충 살아도 됩니다. 30년 대충 살고 죽어도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죽더라도 내 자식들은 아직 살 날이 훨씬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죽을 죽을 걸 기다리는 것보다 살 날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애를 쓰는 건 뭐냐? 나는 그래도 뭐 이제는 뭐 이래 사나 저래 사나 그만이지만 그래도 우리 자식들은 아직 살 날이 창창한 앞으로 한 70년 은 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식들은. 예. 그러니까 그렇게 창창한 세월이 남았는데 과연 우리가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필리핀에서 방송하는 거 아닙니까? 네, 블루마운틴님 기업들은 초과 근무 수당 지급하느라고 뼈 빠지죠. 네, 길화전님 기업들 외국으로 나가게 생겼네. 이미 뭐 중요 시설이 다 나가지 않았나요? 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굳이 기업할 필요가 없는 게 아직도 지금 뭐 베트남이나 이런 데를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필리핀은 대기업이 오기가 좀 적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삼성이 맨 처음에 여기 제조 공장을 만들었다 철수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날 잡아서 그건 얘기하기라고. 베트남, 베트남이 좋은 요충지죠. 물론 시스템은 이제 거기는 공산당이 있지만 당 이름이 공산당입니다. 하지만 그 베트남 사람들이요 스킬이 굉장히 좋대요. 손재주가 좋고 말귀를 갖다가 잘 알아듣고 그런 게 있답니다. 그래서 그 노동력의 그 품질이 높기 때문에 그러고 아직도 베트남은 들어온다 그러면 뭐 세금을 갖다 뭐 20년 면제해주고 막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다 가서 공장 짓고 그런데 가서 돈 벌지 뭐 한국에처럼 노조하고 싸워야지 뭐 하면 또 대통령 바뀌면 또 정치바람 얻어맞아야지 감옥 가야지 그럼 수시로 총수가 또 감옥을 왔다 갔다 해야지 법정 말렸다 들락달락 해야지 그 한국에서 사업을 왜 할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렸죠. 그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 되고서 제가 그때 혹시 여러분 그 뭐야 조창 기도회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국가 조창 기도회라고 그래갖고 그거를 갖다가 대통령을 모시고 그 신년 신년에 그렇게 국가 조창 기도회를 하는데 한때 제가 거기 좀 이렇게 인볼브한 적이 있어갖고 코엑스에서 그걸 한번 그 기억이 납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던 기억이 나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3개월인가? 3개월인가 4개월째 그 국가조찬 기도회를 갖다였는데 노무현 대통령 아주 얘기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이제야 대통령이 된 기분이 나네요. 왜? 아니 CEO가 3천 명이 앉아 있는데 자기를 바라보고 그 작은 기업의 CEO들이 다 CEO들입니다. CEO들이 3천 명이 앉아서 자기를 쳐다보고 얼마나 프라우드 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뭐 거기 이제 조창기도회니까 목사님들이 많이 뭐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다 거기에서 뭐 사회도 보시고 기도도 하시고 뭐 축복기도 하시고 순서를 더 맡으시죠. 그거 딱 끝나고 사장님들이 나가시면서 이구동성으로 한 얘기가 있어요. 5년 동안은 우리 죽었다. 절대 회사를 확장하지만 안 돼. 절대 현금을 쓰면 안 된다. 돈을 이거 언제 망할지 모르겠다. 돈을 움켜쥐고 투자고 자시고 간에 서바이벌 게임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노무현.
지금 똑같지 않을까요? 지금 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겠습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순간 CEO들은 이미 다 비상체제로 다 전환이 된 거죠. 네.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제가 컨설팅 20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갖다가 번쩍 차리고 있어야 된다. 블루마운틴이 베트남 사람 중에 엘리트들 엄청 똑똑하대. 예, 맞습니다. 베트남이 의외로 그 노동력 품질이 굉장히 좋대요. 예. 저도 그 좀 날라날 때 베트남을 몇 번 가봤거든요. 정말 거기 그 삼성이 그 단지가 있어요. 근데 그 단지가 왜 그렇게 크냐면 삼성이 짓잖아요. 그럼 2차 벤더들 있잖아요. 따라서 구축변에 또 2차 벤더가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중소기업이 아니에요. 예, 그 벤더 어마어마한 뭐 수천억씩 하는 그런 벤더들입니다. 2차 벤더라고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 데들이 따라서 공장을 그러니까 뭐 딱 가면은 그 지역 전체가 뭐 쉽게 얘기하면 서초동이면 서초동 지역 전체가 다 삼성과 관련된 회사들이야. 예,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네. 거기 그 공장에 무슨 뭐 약간 좀 비즈니스 뭐 그런 것 때문에 들어가서 한번 했던 기억이 나요. 네. 김혜성님, 찌시 돼서 주식 오른다고 찌시 한다면 한다고 얘기해요. 주식 3천 깨고 올라갔다고요? 그게 왜 오르든지 그럼 이제 좀 두고 봐야죠. 예. 근데 3천은 진작 올랐어야 되는 게 올랐어야 되는 게 윤석열 때문에 안 올랐 근거니 윤석열 때문에 안 올랐던 게 그냥 오히려 찌시 돼서가 아니라 김건희 윤석열이 제거가 되니까 올라간 거 아닐까요? 어,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인다. 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이준석 얘기를 갖다 좀 하자면 이런 거야. 이준석, 이거 진짜 오늘 기사에 난 건데, 한동훈이 개항을 보선 출마해서 만약에 지면 제2의 황교안, 정말 비교할 사람이 없어서, 아니, 유승민도 아니고, 안철수도 아니고, 황교안입니까? 황교안이 어느 시절 사람입니까, 도대체? 예? 황교안이 된다. 아이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국힘전대에서 한동훈, 나경원, 안철수 출마 예상인데, 만약에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오면, 한동훈이 승리할 확률이 100%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준석은 안철수를 미는 거예요. 안철수가 대시라. 하지만 한동훈이 될 확률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가 그 썸네일에 올린 대로 한동훈 대표는요. 지금 크게 선택지가 없어요. 그 네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태까지 우리가 토론한 결과 한동훈의 선택지는 네 개가 있다. 일단은 뭐예요? 당대표, 그다음에 서울시장, 국회의원, 그 다음에 1년 동안 잠수 타는 거. 이 크게 네 개 선택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1년 동안 잠수 타는 거는 이게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1년 동안 잠수 타도 돼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정치 경륜이 오래기 때문에 잠수 타도 수도 언론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1년 후에 나타나도 뭐 잊어먹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는 정치 경력이 짧잖아요. 지금 2년 아닙니까? 그 2년 정치 경력이 있는데 1년을 쉬어버리면 다 잊어먹어. 다 잊어먹어. 잊어먹을 사람 다 잊어먹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이렇게 구축해 놓은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1년 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있습니다. 1년 쉬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저는 뭔가를 하긴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 뭔가를 하려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이 돼갖고 이명박 그런 모델로 가서 서울시장 4년에서 성과를 갖다가 왕창 보이고 그 힘을 갖고 대통령. 어쨌든 목적은 대통령이니까요. 아니면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서 국회 입성을 해서 당대표 플러스 국회 의원이 되는 거죠. 그럼 원내를 장악할 수 있잖아요. 원내도. 그렇게 해갖고 투쟁을 하다가 대통령. 이건 이제 이재명 모델이죠.
이제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신당 창당이라는 옵션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뭐 여러 번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관심이 없다는 거지 신당 창당 쪽은. 그러니까 뭐 그건 어쩔 수 없다 칩시다. 하지만 이제 신당 창당도 한 가지 이제 변수가 하나 있기는 해요. 홍준표 말대로. 이게 만약에 1년 지나갖고 지금 그 윤석열은 거의 지금 제가 그랬죠 중형이라고. 윤석열은 그냥 못 넘어가요. 왜냐하면 윤석열을 잡아야 그나마 이재명이 그 좀 인기를 국민으로 하여금 인기를 얻을 수 있다. 보수한테도 인기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은 굉장히 지금 코너에 몰려 있는데 지금 오늘 윤석열은 그 뭐야 체포영장 청구가 돼갖고 이거 지금 심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는 이 결정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결정되겠어요? 이거 체포로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이걸 갖다가 기각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판사가. 어쨌든 이거 판사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갖다 청구했는데 판사가 이걸 오케이 해버리면 윤석열은 내일 바로 깜빵으로 가겠죠. 네. 구치소로 가고 구속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수사를 받겠죠. 저는 그렇게 될 확률이 5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작정하고 윤석열을 잡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게 이 체포영장이 이게 인용될 확률이 많으냐? 이 변호인단의 디펜스 하는 걸 보면 알아요. 자, 변호인단이 어떻게 지금 뭐 얘기하고, 강력 반발 이렇게 하면서 특검으로부터 소환 통보받은 적 없다. 피의자 방어권 이루고 신경하다. 특검, 경찰, 별개 수사, 절차적 정당에 결여된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가면요. 이게 자신이 없다는 거거든. 이 변호인단이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 내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이 체포가 돼서 그렇게 해서 특검을 받으리라. 이럴 확률이 훨씬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켜봅시다. 뭐 내일이면은 결론이 나올 거예요. 빠르면 뭐 오늘 밤이라도 결론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하고 김건희는 살아 돌아오기 힘들다. 그렇다고 뭐 형이 뭐 1, 2년 때리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중형으로 엄청 중형으로 때릴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사필기 형님, 준서가 너도 그 주둥이 좀 닥쳐라. 제가 대선 후보로 깜짝대더니만은 그 TV 토론에서 그래도 좀 인정받았지만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김현웅님 지지자들이 대표 불출마로 투표율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대표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대표 불출마 하라고요, 지지자들이. 음, 근데 대표를 불출마하면 1년을 갖다가 쉬겠다는 것. 네, 그렇죠? 왜냐하면 대표가 안 되면 제가 왜 당대표가 돼야 된다고 하면 셀프 공천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썸네일을 그렇게 했잖아요. 셀프 공천의 필수 요건이다. 왜? 당대표가 공천권을 다 쥐고 있는데 한동훈이 당대표가 아니고 친윤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동훈한테 공천권을 주겠습니까? 그러면 한동훈은 서울시장이 됐건 부산시장이 됐건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못 나가는 거죠.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나가도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공천을 못 받으면 못 나가는 거죠. 한동훈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할 게 없이 그냥 계속 백의종군하면서 떠들면 그거는 정말 뭐 힘도 없고 못할 짓이거든요. 아무 영향력도 없고요. 그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이 왜 지금 침묵하고 침묵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뭐 유교에 대기 때문에 한 줄 썼긴 했지만 아니 쓰려면 얼마든지 쓸 게 많잖아요. 이재명에 대해서 쓸 수도 있고 김민석에 대해서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뭐 법 제도를 이렇게 바꾸느냐 저렇게 바꾸느냐 뭐 연금법을 왜 그런 정말 쓸거리가 한동훈이 얘기 시작하면은 하루에도 뭐 10개씩 쓸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왜 안 쓸까요? 한동훈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그냥 뭐 그 권총 쏘듯이 이렇게 그냥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제2의 안철수나 제2의 유승민 길을 가게 될 거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은 그렇게 총으로다가 한 발 쏘고 한 발 쏘고 한 발 쏘고 지금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한동훈은요 미사일을 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미사일 딱 해갖고 벙커버스터처럼 꽉 뚫고 가서 팍 터뜨리는 그래서 승부를 거는 지금 그거 아니면은 뭐 한동훈이 대통령이 될 방법은 없거든요. 만약에 한동훈이 계속 뭐 여기에도 참견하고 저기에도 참견하면 제2의 이준석 그냥 말만 잘하는 정치인 아무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하지만 언론은 써주는 그런 제2의 이준석이 될 수도 있죠. 한동훈도 알기 때문에 지금 말을 아끼고 지금 장고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블루마운틴이 사표경이 그냥 재봉틀로 박음질 해야 돼요. 대구 모 할매도 입을 그냥 셧업. 윤석열 오늘 어떻게? 예. 윤석열은 아마 해도 구속될 것 같아요. 사표경이 블루마운틴이 격하게 공감합니다. 재봉틀로 박자. 자, 그래서 지금 그 한동훈 대표가 뭔가 하려면 셀프 공천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셀프 공천을 위해서, 그러니까 당대표가 돼서 친윤을 청산하기 위해서 당대표가 되라는 게 아니라, 네, 당대표가 돼도 친윤 청산은 안 돼.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당대표가 돼서 친윤을 청산하라는 게 아니라, 당대표가 돼서 목적은 뭐예요? 길을 터야 되는데, 그 길을 갖다가 서울시장으로 트던 뭐 국회의원으로 트던 터야 되는데 그 길을 갖다가 틀려면 공천이 필요하고 공천을 안 줄 거기 때문에 공천권을 장악할 수 있는 당대표가 되시라. 이 논리입니다. 그래서 당대표가 되는 게 1단계다. 당대표가 된 다음에 잘 결정하셔서 서울시장 쪽으로 가시던 국회의원으로 가시던 잘 결정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요즘 정치 상황 돌아가는 거 보면 좀 답답해요. 근데 지금 뭐 한동훈 대표도 그렇게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한 이상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상황에서는 뾰족한 수가 나올 수가 없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냥 명확한 길이다. 선택의 여지가 많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사필경님 8월 전대 열릴 거라고 보시나요? 특검 대피 어려울 수도 있다고. 네, 어떤 분은 뭐 8월 전대 안 열리고 뭐 11월, 12월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예, 글쎄, 두고 봅시다. 8월 달에 전대를 갖다가 열지 안 열지. 근데 지금 국힘이요, 지금 굉장히 무력화돼 있거든요. 지지율 지금 20%에. 지금 김민석, 너무 명확한 사실도 아무것도 막지를 못했잖아요. 그만큼 지금 아무 힘이 없고 아무 전략이 없다. 주진우가 아무리 그렇게 뭐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떠들었지만 결국 김민석이 총리되는 건 못 막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국힘은 뭐 전당대회를 열든 안 열든 그 세상에서 큰 관심이 없다. 예, 그렇게 얘기하면 세상의 관심은 그냥 국힘안에서 그냥 한동훈. 한동훈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어떻게 움직일 거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딴 사람한테 특별히 관심이 있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석 말에 의하면 8월 전대하게 되면 불출마가 맞다고 했어요. 8월 전대하면 불출마. 이게 왜 8월 전대하면 불출마가 맞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 유인석이 어떤 논리로 8월 전대하면 너무 빠르다는 건가? 8월 전대하면은 뭐 한 달쯤 전대한다 치고 그럼 9월에 만약에 한동훈이 당대표가 됐다. 9월에 당대표가 되면 지금 중요한 거는 내년 지방선거가 6월 3일이에요. 그러면 지방선거 준비를 늦어도 뭐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천 작업부터 시작해가고 뭐 그것도 꽤 광정이 복잡하죠. 선관위 등등.
그러면 9월에 된다. 그러면 10, 11, 12. 아닌데. 그게 왜 불출마가 맞다고 하죠? 이게 11월 전대를 하면은 뭐 되자마자 바로 선거니까 선거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의미가 있다. 혹시 윤희석이 어떤 논리로 8월 전대하면 불출마 이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당대표가 돼서 지방선거를 갖다가 박살을 났을 경우에 그냥 책임지고 물러나면 한동훈의 정세명은 끝난다.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철판 깔아라. 아니, 30%밖에, 만약에 성공을 못했더라도, 우리가 공천한 사람들의 30%밖에 못하고 70%를 민주당에 넘겨줬다 해도, 아니, 왜 그걸 갖다가 뭐, 패배했다, 뭐 했다 해갖고, 아니, 내가 버티면 버티는 거지. 왜 그걸 갖다가 그만둬야 됩니까?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결기 없이, 이제는 한동훈 대표가 그 정도의 결기 없이 정치하려고 하면 안 된다. 왜냐? 신당 창당이 아니라 국힘만 해서 이 친윤들을 청산하겠다. 이 구태들을 청산하겠다 하면 그거는 뭐예요? 그냥 나가세요 그럼 나가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진흙탕 싸움과 개싸움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진흙탕 개싸움 하는데 얼굴에 철판 안 갈고 어떻게 진흙탕 개싸움을 하죠? 그래서 그건 좀 아니라 생각합니다. 블루마운트님, 김용태하고 친구들이 철저하게 막아서 그러지 않을까요? 서성현님, 12월 당대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친윤돌그들 조금 청산한 다음에, 예, 문제는 친윤이, 청산이 안 될 것 같아요. 친윤들이 청산되는 거는, 뭐, 이런 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김건희 특검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죠? 지금 그 윤석열 내란 특검도 지금 뭐 체포영장 뭐 방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그러면 그게 막 진행되면서 이제 3개월 수사한단 말이에요, 몇 개. 그 수사 과정에서 다 엮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김건희 윤석열하고 권성동이었고 권영세였고 이렇게 뭐 이철규였고 막 엮어버리는 거야, 수사. 왜냐하면 수사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 법에 이렇게 특검법이라는 거가 관련된 사람은 다 수사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관련됐다고 다 붙이면은 그냥 누구나 다 딸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한동훈이 딸려 들어가면 안 되겠지. 그러면 그렇게 뭐 권성동이었고 누구였고 조정훈이었고 막 이렇게 엮어갖고 그거를 갖다가 송두리째 그냥 따라서 날려버릴 수는 있겠지.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이 뭐 징역 20년 받을 때, 뭐 권성동이 뭐 징역 10년, 뭐 이렇게는 때려갖고 청산은 될 수 있겠죠. 그러려면은 한 1년 이상, 한 1년쯤 걸려야 된다. 1년쯤 걸려야 된다. 그렇게 한두 달 안에 친윤이 청산되지는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필경님 특검과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 김현영님, 김용태도 돈색 드러냈어요. 제가 그랬죠. 김용태는 장기 정치하는 사람이다.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김용태는 김용태 편이다. 그냥 자기 정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모르고 친윤들이 김용태를 만만히 보고서 이번에 비상대책령 생겼다가 완전히 뒤통수 세게 맞았죠. 친윤들이. 지금 알파고 브라보는 이제 인내력을 잃었다. 아이고 생각해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네. 네. 기다려. 방송 중. 방송 중. 기다려. 네. 그렇습니다. 음. 그래야죠. 나를 못 살게 굴어. 네. 자, 지난 일주일 동안 또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통영방송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원 기업은행 제대로 후원해주신 분 윤종주님, 함다롱님 감사드립니다. 스포츠가 멤버십 보내주시고요. 특별히 지난주에는 윤종주님께서 10만 원 이렇게 거금을 후원해주셔서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예.
블루마운틴이 김용태 전국 돌고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아마도 당대표 출마 여부 확인하기 위한 홍보가 그 이준석이 뭐 김용태 보고 당대표 나오라 이런 그래도 그 얘기 듣고 또 한번 본인이 확인하고 싶은 모양이죠. 전국 순회를 하는 거 보니까 참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행복님, 친한 책임당원수가 아직 적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9월 전대하면 5월, 6월 모집당원들이 책임당원 되려면 9월 전대가 유리합니다. 5월, 6월. 아니, 근데 당비를 갖다가 한 번만 해도 투표권 준다면서요. 이번에 그러지 않았나요? 이번에 그 뭐 대선 후보 경선할 때 그냥 언제 들어왔든지 간에 한 달만 당비 내면 다 투표권 줘갖고 투표해갖고 밀어붙이지 않았습니까? 네, 박혜숙님, 이제 이재명처럼 뻔뻔하게 한동훈 쪽 사람 많이 공천하고 세력을 만들고 해하고 이재명 지방선거 저도 물러나지 않았다. 이제 윤팔이들 이제 뻔뻔해야 된다. 와, 박혜숙님 정말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철판을 깔아라.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님 잘 들으세요. 박혜숙님께서 철판을 까셔야 된다고 합니다. 예. 너무 그렇게 새님답게 신사답게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아니 신당창당할 때는 그게 됐지. 예, 근데 국힘안에서 개싸움 할 때는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뭐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고 김현웅님 문수도 만만히 보고 착한 한동훈만 제대로 보고 있으니 네, 우리 기도합시다. 네, 기도해요. 사표기형이 9월에는 정기국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정기국회 열리면 당연히 전당대회를 못하죠. 네. 그러니까 8월 조기 전당대회가 맞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9월에 정기국회 하죠. 정기국회 한 달입니다. 그럼 뭐야? 또 감사가 있잖아요. 감사. 예? 뭐 이래저래. 그러면 이게 만약에 9월에 못, 아니 그러니까 8월에 못하면 11월 가야 돼. 11월. 그런데 11월에 또 뭐가 있습니까? 내년에 예산안이 있잖아요. 예산안을 원래 12월 첫째 주인가 둘째 주까지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거 또 피팅게 싸워야 되잖아요. 예산안 갖고. 그래서 11월에 전당대회 하면 엄청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도 이렇게 그 1시간 10분 되는 긴 방송에 함께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이 많은 의견을 주셔갖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거예요. 한동훈에 대한 그런 뉴스가 안 뜨더라도 어떤 좀 친한동훈이라는 사람들이 뭐 방송을 진행하거나 뭐 패널을 하거나 뭐를 하건 간에 한동훈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하겠다라고 의지를 갖고 있으면 아니 오늘도 여러분하고 제가 1시간 10분 동안 다른 얘기 했습니까? 한동훈에 대한 얘기만 했잖아요. 이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지금 무슨 김민석이 어쩌고 이재명이 어쩌고 무슨 트럼프가 어쩌고 이런 얘기를 갖다가 우리는 할 필요 없다. 왜? 우리가 안 해도 그런 얘기는요. 뭐 조선일보부터 시작해서 뭐 채널A, TV조선, 뭐 무슨 YTN 자관 틀기만 틀면은 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갖다가 지겹게 듣는데 왜 또 친한동훈 채널까지 와갖고 그 얘기를 또 지겹게 들어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블루마운틴님 대표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방송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즐겁고 행복한 수요일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또 내일 목요일에도 변함없이 저녁 7시 30분에 정기 방송에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